엔비디아와 TSMC,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용수 IT의 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올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이 고조차가 너무 크고요. 상반기에 네네. 좋았음과 네네. 하반기에 나빴음이 너무 고조차가 크니까. 네. 일단 뭐 힘들긴 했는데 네. 일단 시장을 올해는 저는 그 상반기 좋고 하반기 안 좋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하반기 좀 대응을 했는데 힘을 주고 맞아도 아프더라고요. 아. 네, 그래도 네. 하반기에는 좀 미국 쪽으로 자산을 좀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거의 뭐 반반 정도를 했는데 한국에서 터진 거를 이제 미국에서 메꿨다. 네, 상당 부분 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유, IT의 신이 이 정도니 참 네. 일반 분들은 지금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세상 불행해 주신 분들이 많고 네. 미국 주식은 사실 별거 한 거 없는데 그쵸. 그냥 뭔가 내가 대단한 것 같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24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25년도에 대한 가벼운 전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24년도 이 IT 쪽에서 가장 뭐 큰 흐름이나 특징적 흐름을 뭐 몇 개의 단어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실까요? 일단 이제 AI 혁명이 네.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네, 사실 이 AI 혁명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네. 정말 이제는 변형돼서 나타났고 그래서 이번 업사이클이 굉장히 짧았던 이유도 결국 AI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only AI만 좋았고요. 예, 예. AI와 non AI의 수요가 완벽하게 디커플링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업사이클에서는 보통 물량과 가격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물량도 늘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다운 사이클에서는 뭐 물량도 줄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AI 때문에 이게 하나도 안 맞아 떨어졌죠. 기존의 공식대로 그냥 반도체 분석하신 분들은 다 틀렸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물량은 안 늘고 이제 가격만 올라가는 사이클이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HBM 같은 고부가 시장이 새로운 세그먼트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업사이클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완벽하게 디커플링 된 것도 이번 사이클 처음입니다. 네. 네. 그 반도체와 칩 쪽은 그렇게 AI 혁명으로 될 수 있는데 또 그 IT 전반에 있어서 하기가 뭐 이게 워낙 셌으니까 다른 게 잘 보이진 않는데 혹시 IT 쪽에서 이거는 올해 되게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뭐 특징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보통 인프라 사이클이 보통 2년 되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제 랠리가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와 TSMC,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잖아요. 네. 근데 인프라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저는 상반기에는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디바이스로 내려오는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서버 클라우드에서 디바이스로 내려오는 게 원래 기대했던 건 올 하반기에 이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됐으면 사이클이 이렇게 안 꺾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는 사실 준비가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이제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온 디바이스 AI가 돼야지 다시 또 이 AI의 본류에 합류할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미국만의 잔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AI라는 게 확장되는 게 서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이제 통신 인프라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확장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미국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가 돼야지 또 우리가 HBM처럼 중요한 존재감 있는 조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년 반도체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지금 뭐 AI 혁명과 그다음 인프라 기간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하나 또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게 창심 메모리의 등장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네, DDR4에서 창심 메모리라는 이름이 보이면서 드디어 그 물량이 나와서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을 지금 굉장히 좀 오싹하게 만들고 있는. 그쵸.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죠. 마이크론이 오히려 1번 타자니까 세계 메모리 업체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일이 딱 벌어졌다는 거. 그렇죠. 예상하셨던 정도 수준입니까? 생각보다 빠릅니까? 느립니까? 중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는 한 3개 정도는 주목해서 봐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쪽은 SMIC, 중심꽂이라는 회사를 봐야 되고, 네. 여기는 워낙 타겟팅 돼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봤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YMTC라는 양쯔 메모리가 네. 있고요. D램 쪽이 CXMT라는 창신 메모리. 네. 네. 요 3개 회사인데 사실 그동안에는 제일 저평가받았던 게 창신 메모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D램은 안 될 거다. 예. 사실 파운드리하고 낸드는 조금 위협적인데 D램은 그래도 시간 필요할 거다라고 했는데 거의 올 하반기에 정말 그냥 특공대 작전처럼 당한 거죠. 네. 네, 이번 사이클은. 예, 그렇죠. 이제 시작인 거죠. 얘네가 이제 경쟁사들에게 어떠한 예상치 못할 일을 벌어지게 할지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타겟팅이 됐습니다. 이제 벌써. 이번 걔네한테는 25년 2분기 그리고 우리 캘린더로는 내년 1분기에 전망이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에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꺾이는 게 너무 컸죠. 이번 네. 분기 실적 발표한 것보다 매출과 이익이 다 줄어들 거라고 다음 분기에 딱 선언을 해가지고 마이크론 자체에서 보통 미국의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오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내용을 읽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물량 공세가 상당히 크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열이죠. 마이크론은 거기에 따르면. 그렇죠.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타깃이죠. 네네. 이게 그 B2C 쪽이고 그 타겟팅을 보면 그리고 이제 커머디티 쪽이잖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괜찮긴 합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B2B 쪽이고 서버 쪽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CXMT하고 경쟁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하니까요. 네, DDR4 네. 매출 비중을 계속 줄이겠다고 지난번부터 네네. 얘기했고 실제로 HBM 납품이 다른 회사에 비해 비중이 높기 때문에 DDR4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상황이죠. 네네, 받긴 받지만. 네. 그런데 주가는 더 많이 빠지긴 했죠. 네네. 네. 그래서 중국의 등장이 참 무섭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있는데, 젠슨 왕이 분명히 AI를 얘기하면서 로봇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AI의 마지막 그 유저단의 디바이스는 로봇이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든지 그 로봇이 소프트웨어 로봇이든 하드웨어 로봇이든 능동형 챗 GPT든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어떤 식인지 로봇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우리 이 대표님은 AI의 미래 디바이스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대표님이 온 디바이스를 가장 처음 우리 업계에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네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이제 CP&D라는 네 가지 요소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제 콘텐츠, 네. 플랫폼, 네. 네트워크, 디바이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로봇이라는 게 결국 AI 기반의 지금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플랫폼이 되면 네. 이게 이제 멀티모달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플랫폼이 AI 기반으로 되면 그러면 네트워크는 이게 전 세계가 그 어떻게 보면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로봇이라는 거는 네. 좀 자율주행이 사실 자율주행도 로봇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로봇이죠. 그러면 저궤도 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6G 기반의 통신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결국 AI라는 플랫폼이 6G의 발전 속도를 그러니까 상용화 속도를 더 빨리 땡기는 거고요. 네. 이제 여기에 맞는 이제 콘텐츠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이 AI 기반의 콘텐츠들이 제공이 되는 거고 이걸 구현하기 위한 디바이스가 이제 그러면 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기존 디바이스도 물론 AI 기반의 그걸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AI 스마트폰 그리고 AI PC가 이제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없던 디바이스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거고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도 없던 건 아니죠, 사실.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동안에는 상용화가 굉장히 더뎠던 이유는 얘가 룰 베이스드로 프로그래밍 되기 때문에 얘가 쓸 수 있는 때가 딱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남 스타일 춤추고 뭐 춤추는 로봇이고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생성형 AI라는 플랫폼에 올라가니까 네. 얘가 할 수 있는 게 확장이 확 그렇죠. 이제 커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도 그동안에는 막 이제 인지 판단 제어라는 그 세 가지 메커니즘에서 이제 판단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이게 또 AI 생성형 AI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쉽게 이제 좀 뭔가 싸고 쉽게 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 거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모빌리티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늘이라는 공간을 우리는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드론 택시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생활권, 이제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가 탈 것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 3 자율주행차, 그리고 날아다니는 거는 UAM 이런 쪽으로 이제 디바이스 변화가 네. AI 기반으로 다 바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과거 ICT 혁명에 보면 ICT 통신이 깔리고 나서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까지 시차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ICT 기업이 스마트폰의 연결 과정을 모두 경험을 한 애들이기 때문에 AI에서 디바이스 단으로의 연결이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 시간 아니더라도 ICT에서 아이폰까지의 시간 아니더라도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원래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그 테크 혁명이라는 게 보통 10년이라는 그 시기열 안에서 이제 이 모든 인프라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AI라는 특징을 보면 그동안에는 얘는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빠르죠. 네. 압축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개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도 저는 좀 한참 뒤에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AI 혁명 2022년 11월 이후로 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니까 네. 온디바이스 AI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전력 인프라하고 저는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쪽에 이 투자 사이클이 약간 좀 시차를 두고 올 줄 알았는데 거의 같이 와버렸거든요. 네, 지금 뭐 이미 네. 뭐 메타 같은 경우는 뭐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빅테크 모두 뭐 3말 원전을 재가동한다든지 등등등 해서 다 발전을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큰 거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100만 가구 이상 수준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미 그렇죠. 그쪽 진전 뭐 많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쪽도. 예. 그런 생각보다는 굉장히 앞당겨질 거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원래 지금 병목이 원래는 이렇게 빨리 병목이 올 수가 없는 건데 반도체 발전 속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반도체가 막 처리한 것들을 빨리 보내는데 얘가 서버 렉에서 뭔가 팍팍팍 이게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데이터를 네. 보내니까. 근데 그게 그러면 기존의 구리 기반의 통신으로는 이게 병목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광자 기반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네네.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컨셉이거든요. 음.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도 원래는 2027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네네. TSMC가 지금 2025년 이야기하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빨라지고 있는 거죠. 아, 실리콘 포토닉스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잠깐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네. 반도체 성능에 모든 게 집중돼 있었어요. 네. 그럼 GPU라는 그 프로세서하고 HBM이라는 메모리 사이에 그 밴드위스가 제일 병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HBM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코어스라는 게 코어스 S에서 코어스 L로 이제 계속 발전하잖아요.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자체가. 그러면서 그런 쪽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네네. 그럼 칩 자체가 성능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칩 간의 통신, 서버 간의 통신에서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빨리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2000년대 초반에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집에 통신 들어오면 그 구리 케이블 먼저 들어왔잖아요. VDSL 뭐 네네네. 옛날 기억나시나요? 네. 그 구리 기반 먼저 케이블 들어왔다가 나중에 뭐가 들어왔죠? 광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똑같아요. 지금도 반도체하고 반도체의 통신은 구리선으로 기반으로 통신하는데 이게 느려요. 네네네. 그래서 광 기반으로 가면 빨라지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반도체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작동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발 수가 네. 없죠. 네네. 그래서 중간에 광하고 그 전기 신호로 시프팅 해주는 네.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트랜시버라는 장치인데요. 네네. 그 트랜시버라는 장치가 지금은 그냥 그 세트 모듈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세트 모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도체 패키지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야, 그 열을 견딜래나? 근데 어쨌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말씀하셨어요. 네네. 열이랑 네. 그래서 광 손실이 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글래스 코어 기판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기존 그 플라스틱 기판 가지고는 열이 너무 나고 그리고 거기서 손실이 많아지니까 네. 손실을 줄이고 열을 어떻게 빨리 방출하지? 그게 글래스 코어 기판 발전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하고 글래스 코어 기판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니까 24년도에 이렇게 되면은 글래스 기판하고 말씀하셨던 실리콘 포토닉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런 기업
군들이 되겠네요. 그쪽은. 근데 이제 그쪽도 TSMC가 제일 잘하고요. TSMC가 거의 네. 주도하고 있고 사실 인텔도 좀 잘하긴 하는데 인텔은 네. 지금 사실 이제 회사 상황 자체가 거의 그로기 상태라서 네네. 그쪽으로 막 뭔가 신규 투자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긴 하고요. 네네. 삼성도 이제 뒤늦게 이제 저게 실리콘 포토닉스가 되나 보다라고 해서 최근에 뭔가 막 속도를 내긴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뒤처지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단축된다고 이제 생각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문은 여전히 그래서 그게 팔려? 돈이 돼? 이 질문은 여전히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킬러 앱으로 네네. 등장을 할 거냐. 그러니까 로봇가 당겨지긴 하는데 실제로 뭐 가사 도움 로봇가 된다든지 아니면 물리는 로봇이 된다든가 자율주행 택시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퍼져서 어떻게 들였던 돈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웬만큼 돌려받지 않고서는 이거 돈 벌었다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킬러 앱이 딱 해서 사람들이 막 돈을 넣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AI 혁명 시작됐을 때 약간 그런 음.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가 있었어요. 네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모바일 혁명을 겪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B2C가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B2C가 거기서 열려야 돼요. 네네. 지금 AI라는 건요. B2C가 안 열려도 돈을 쓸 때가 있습니다. 네네. B2B, B2G. 네네.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년에 에이전트 AI 쪽으로 뭔가 막 그 이제 돈을 지불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쓰는 것들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정부라는 거예요. 그건 또 이제 규제 완화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AI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대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AI 혁명을 주도하는 건 미국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AI의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진행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B2B, B2G 쪽이 약간 속도가 안 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네. 트럼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다 해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AI에 대해서 금기 같은 것들 다 치워줬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펜타곤에서 나오는 AI 기반 프로젝트들이 무슨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도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을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네. 그동안에 뭔가 그 정부에서 요구하던 검증 이런 까다로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되는 거고 그거는 기업들이 돈을 지불할 거예요. AI 서비스에 대한 에이전트에 대한. 그래서 최근에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실적 기반이 막 좋아지는 이유가 오늘 네. 뭐 당장 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로부터 상당히 큰 그 수주를 받았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킬러 앱에 의해서 ICT 쪽에서 통신이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이쪽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 모양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쓸 일이 많아진다. 마치 이런 거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엑셀, 워드가 주로 기업들한테 번들로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비싼 돈으로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다 그렇죠. 쓰게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컴퓨터에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직원들한테 뿌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네. 이게 그 AI라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네. AI라는 건 사실 그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B2C도 우리 개인의 데이터는 중요하니까 네. 잘 보호해야 되지만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공정의 수율을 높이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생성의 AI 서비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네. 그 데이터를 챗GPT에 올려서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무섭죠. 초반에 기억나시죠? 네. 삼성이 그 직원들한테 챗GPT 다 써라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회사 기밀 자료를 올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게 네. 클라우드로 해서 그대로 오픈 AI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뭔가 블로킹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쪽 솔루션들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시장이 있는 거예요. AI는. 예. 자 그러면은 네. 이제 그 동안에는 22년, 23년, 24년의 이 과정은 하드웨어를 심는 즉 AI 학습을 위한 그 엄청난 그 인프라 투자 기간이었고 앞으로도 뭐 한 1, 2년 더 이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프라가 깔리는 과정에서 생산성 도구들이 돌아간다라고 보면 올해 뭐 이미 조금 시세가 났습니다만 AI 관련 소프트웨어 쪽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규제 완화라는 게 그쪽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그 정부 쪽에서 AI 관련된 투자들이 확대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됐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상당 부분 이제 프로젝트들이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AI 그 지금 일단 인프라가 지금 확장되는데 앞서는 내년도 중반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까지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 빅테크가 언제까지 투자할지 모르니 25년 중반은 일단 보이지만 그 이후에도 더 될 수도 있다. 아니다 한 25년 절반까지만 봐야지. 아니면 우리 실수 또 다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AI를 직접 뭐 제가 개발하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저도 AI 혁명 초창기부터 되게 헷갈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그 AI 서비스라는 게 트랜스포머라는 네. 알고리즘 기반으로 네. 되는 건데 트랜스포머의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스케일링이 로우예요. 네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고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 얘가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AI라는 거는 세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컴퓨팅 파워, 네.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스케일링 로우가 이제 필요 없어졌다, 이제 깨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은 알고리즘을 좋게 해서 이제는 규모의 법칙 그렇게 무식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동안에 안 맞았어요. 왜냐면 빅테크들, 그러니까 AI 그리고 제일 열심히 개발하고 제일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이 빅테크들인데 네. 테크들이 스케일링 로우가 깨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생성형 AI 쪽을 제일 2강 1중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뭐 네. 크게 보면 3강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제일 잘하는 게 오픈 AI잖아요. 네네. 오픈 AI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아마존을 등에 업고 있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세 개가 제일 투자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들이 데이터 트레이닝이나 추론 쪽에 이런 컴퓨팅 파워 수요가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는 CEO 사티아 나델라는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반도체가 무어의 법칙으로 작동해 왔는데 앞으로는 스케일링 로우가 무어의 법칙을 대체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헛다리 짚었다라는 거잖아요. 스케일링 로우가 안 된 필요 없다라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사실 1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약간 제야에 있는 학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무식하게 컴퓨팅 파워해서 할 필요 없어. AI 그냥 그냥 알고리즘 예쁘게 짜서 하면 돼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빅테크들, 지금 AI 쪽에 AGI 개발하려고 막 이렇게 지금 바짝 힘주고 있는 회사들은 네네. 전혀 그런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스로픽의 그 아모데이 그 남매 같은 경우도 데이터 트레이닝 우리가 앞으로 이거 100배 더 늘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향후. 그러면 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근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진짜 빅테크들도 이게 해보니까 이제 그러면 선형적으로 좋아지는 게 뭔가 이제 피크아웃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컴퓨팅 파워를 높일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캐펙스 컷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내년 하반기에. 네네. 근데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내년 하반기를 보자라는 거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캐펙스 컷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예. 왜냐하면 블랙베리 1년치 선판됐기 때문에 네네. 그건 없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데 만약에 루빈을 구입하는 이런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진짜 알고리즘으로 컴퓨팅 파워를 이제 덜 투자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열려 있는 미래인데 지금 직접 하고 있는 현재 당사자들은 전혀 아니야,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네. 뚫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옆에 있는 학자들 중에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건 줄어든다 뭐 이런 입장. 그렇죠. 저렇게 무식하게 투자할 필요 없어.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투자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네. 그거 전혀 아니야. 컴퓨팅 파워 이거 앞으로 스케일링 로우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학부모들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거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 놀이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의사가 수술하는 의사 빼고는 별로 필요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쵸. 정말 심각하게 듭니다. 지금 왜냐면 말로 풀어주는 의사, 말해서 이런 증상에는 이런 약이 필요해라고 얘기해주는 정도 수준의 의사라면 손 쓰는 의사 말고 손 쓰는 의사는 로봇이 하기에 뭔가 이제 물론 로봇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아주 제한적인 거 외에는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손으로 쓰는 의사 외에 나머지는 진짜 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 AI 혁명이라는 게 전문직들부터 파괴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이런 게 자동화된다 그러면 블루 칼라들이 뭔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화이트 칼라들의 위기고. 네, 이제는 질문을 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검증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이제 정말 AI 시대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AI를 투자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리고 AI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AI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스태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AI 쪽에서 풀스태커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분은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잘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쪽은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주장, 이게 이제 스케일링 로우가 이제 필요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저걸 믿고 투자 스탠스를 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야기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지만 계속해서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두고 우리는 투자의 스탠스를 정해야지. 만약에 이제 앞으로 AI라는 게 지금 스탠다드가 없어요. AI라는 게 계속해서 나날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론이라는 게 불과 6개월 전에 우리가 AI 추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빨리 이야기해 주는 게 추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오픈 AI의 O1이라는 게 사실 앞에 GPT라는 걸 빼버렸잖아요. O1이라는 게 그게 아니야. 추론이라는 건 진짜 추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의할 때 사람한테 이렇게 아이디어처럼 인사이트를 주는 게 추론이야. 라고 해서 알고리즘이랑 컴퓨팅 파워 구성이 다 달라요. 그 추론이라는 게 우리는 뭔가 이게 스탠다드가 돼서 이게 추론이라 라고 생각했지만 오픈 AI가 이게 추론이라는 게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고단위의 추론들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인사이트를 주는 단계 2단계 추론이 있고 나중에는 사람한테 뭔가 인스트럭션, 지시를 할 수 있는 AI가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것도 추론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조직을 대체하는 게 그 궁극적으로 가는 추론이고 그게 되면 AGI가 구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6개월 전에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없었어요. 오픈 AI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말에 근거하면 최근에 이제 젠스랑이 언급을 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학습비에 엄청난 GPU가 그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나면 GPU 소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추론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GPU가 필요하고 거의 그 젠스랑의 말로는 똑같은 양 또는 적지 않은 양, 기존보다 적지 않은 양의 GPU가 계속해서 소모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게 데이터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면 이제 엔비디아의 자리가 축소될 거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왜냐하면 TPT나 MPT나 뭐 이렇게 소위 요즘 뜨고 있는 브로드컴에 그렇죠. 특화된 것만 그 빅테크가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데이터 학습된 걸 가지고 요걸 요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조금 작은 양의 소위 말하는 GPU급의 시스템 반도체를 통해서 답을 도출할 거야. 그게 6개월 전 버전 이야기였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그 버전으로 지금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일 나는 거죠. 그 사이가 바뀌었어요. 추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샘 알트먼이 다시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빅테크들이 생각하는 추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이도의 추론을 하려면 또 고성능 컴퓨팅 파워 필요해요. 얘는 사전 학습이 아니에요. 5번은. 사전 학습한 거 가지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답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년도에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될 거다. IT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AI 안에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투자하는 관점이니까 기존에 이제 인프라 쪽으로 오로지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던 것들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을 거고 한국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달라진 거야? 별로 체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 뭐 네이버 정도를 외에는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굉장히 그 발굴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중국의 하드웨어와 AI 뭐 우리하고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쪽도 계속 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스케일링 로우가 필요 없다 그러면 중국이 제일 신날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많죠. 그리고 알고리즘 열심히 개발하는 엔지니어들 많죠. 그러면 이제 컴퓨팅 파워가 이제는 뭐 경쟁 포인트가 아니다 그러면 중국 AI 업체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여전히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니까 뭐 밀수해서 지금 요즘에 대만이나 뭐 중동 이런 쪽 통해서 이제
몰래 이렇게 밀수해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그 조사에 대한 것들을 요구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 뭐,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국도 보면 사실 데이터의 질이나 그 양으로 따지면 중국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결국 한국 입장에서 보면 HBM 시장도 여전히 좋을 건데 이번 24년을 통해서 확연하게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았죠. HBM의 최고 부가가치는 하이닉스가 다 갖고 가고 삼성은 옛날 일본 기업들처럼 남아있는 잔잔한 것들만 지금 갖고 가는 부가가치가 없는 거. 없는 그러니까 네. 지금 HBM3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제 조만간에 HBM3 8단 들어갈 거고 그거는 소위 말하는 메인프레임에는 못 쓰이고 한물 간 거. 그렇죠. 올해 H20에 쓰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내년에도 한물간 쪽으로만 계속 납품을 하는 본인들은 납품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번 근데 마이크론에 또 똑같이 탔어요. 이제 마이크론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HBM3 8단을 납품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3E죠. 네, 3E 8단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12단하고 16단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것까지 나왔으면 하이닉스도 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그래도 상대적으로 요 정도밖에 안 빠지는 게 마이크론이 아직까지는 8단까지밖에 못 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좀 그 안 좋았던 거는 그동안에는 호퍼 200, H200에만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블랙웰, 그러니까 B200하고 GB200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건 이제 좀 이제 하이닉스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었죠.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12단 쪽으로 진출을 못했으니까 25년도 최소한 상반기는 또 여전히 HBM 시장은 하이닉스의 시장인 거죠. 거의 네, 독주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네, 독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루빈 쪽에서 들어갈 물량도 내년도 하반기 끝자락에서 결국 뭐 12단 HBM4, 4E 이 여기도 뭐 당연히 다른 사람 진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는데 이 속도면? 지금 속도면 제가 보기에는 HBM4까지는 네. 하이닉스 판이에요. 네. 이제 아마 4E부터는 이제 한번 뒤집어 보려고 삼성이나 마이크론도 막 열심히 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적어도 루빈의 초창기 버전까지는 하이닉스가 그냥 압도적인 그냥 입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뭐 네. 연초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했던 게 이제 원 A는 망했고 원 B도 별로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HBM 기준으로 생각하면 원 A, 원 B는 망한 게임이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원 C를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하는 얘기가 결국 기술의 어떤 근원적 기술 능력을 키우겠다는 거는 원 C 한번 잘 만들어가서 붙어보겠다 그런 거 맞습니다. 하는 건데 문제는 원 C를 그렇게 빨리 만들어갖고 하이닉스가 HBM 4 12단 그리고 나중에 16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12단과 12단의 어드밴스 그러니까 그 2까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봤을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DS 부문장한테 메모리 사업부장 겸직시켰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 종기원 그 네. 예전에 그 SAIT라는 이제 그게 이제 예전 삼성 종기원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겸직하잖아요. 네. 메모리 사업부장도 겸직하고 삼성 종기원 원장도 겸직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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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션은 원시 무조건 성공시켜라. 이거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CFO의 변화가 없어서 그 동안에 이제 생산성 중심의 그 문화가 바뀌겠느냐라고 했지만 일단 DS 부분, 사업 부분을 바꿨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바꿨다는 건 HBM이 이제는 메인 스트림이 됐다라는 걸 네. 인정을 한 거고 인정한 거죠. 네, 네. 인정한 거고 너무 늦게 인정했죠. 네. 이건 못 따라가면 네. 죽겠다는 생각을 이제 완전히 진짜 한 거예요. 그쵸. 삼성전자가. 근데 이거를 캐치를 하려면은 그 동안에 생산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 중심의 경영을 성능 중심의 경영으로 바꿔야 되는데 차포 뛰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 다 나갔을 테고. 그렇죠.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우리 올해 우리 네. 둘 다 되게 잘못한 게 삼성 너무 긍정적으로 본 거잖아요. 네. 일단 레거시 좋아질 거고 네. 그다음에 설마 1년 만인데 HBM 네. 붙이지 못하겠어? 이 이게 생각했다. 20년의 경험이 사실 이게 그 완전히 그 어떤 편향된 걸 준 거죠. 네. 아예 삼성은 항상 위기를 극복해왔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도 할 거야라는 네, 게 네.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올해 네. 제일 잘못 본 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반성하는 게 네. 사이클을 정말 잘 맞췄어요 올해. 네. 근데 이제 삼성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못 본 거예요.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에 대해서. 네. 그건 이제 굉장히 반성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뭔가 이제는
어떤 단기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회사 체질이 약해졌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 듣고 삼성 파시면 안 되는데요. 이 가격은 뭐 네. 괜찮습니다. 5만 원대면 네, 아주 제가 좋은 보기에는 가격이에요. 충분히 네.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네. 그때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투자 스탠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네.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이제 예전에 삼성은 아니다라는 거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압도적인 1등 회사 아니에요 이제. 네, 네, 아니고 네, 네. 지금 기술 리더십도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한테 뒤쳐졌고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헤게모니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어떤 커머디티에서 이제 스페셜티 그렇죠. 이제는 AC 코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주도하는 거는 하이닉스고요. 네. 그게 단기간에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네. 뭐 당장 뭐 외부에서 사람 막 데려온다고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그 TSMC 출신의 린준청 네, 네. 부사장 날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조직 문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네.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아무리 좋은 사람 데려와도요, 네. 이 조직에 못 녹아들는 조직 문화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얘기해 주죠. 린주청이 사실은 엄청 아마 돈을 꽤나 많이 주고 모셔왔을 테오인데 이분이 어디 수장이었었죠? 원래 그 저기 TSMC에서 예. 팬아웃 WLP 개발, 예, 그러니까 예. 삼성의 거의 비수를 꽂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팬아웃 WLP 때문에 애플의 AP 물량이 TSMC로 완전 100% 네, 넘어가게 된 계기였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사람 데려왔으면 정말 잘했다. 우리 둘 다 박수 쳤잖아요. 네네네. 나갔는지는 아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장에서 네네. 다른 사람이 수장이 됐어요. 네네,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헤드가. 위치가 네, 헤드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입지가 약해지는 게 이제 좀 걱정되는 거죠. 네. 진짜 여기서 잘못되면 7만 원대 중반에서 8만 원대면 그냥 네. 그냥 이제 삼성전자는 최고의 기업에서 과거의 최고의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나노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중국 거 열심히 세일즈 열심히 한다는데 세일즈 열심히는 벌써 2년 전부터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가 너무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 이래가지고 네, 무슨 그렇죠. 파운드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점차 걱정하던 게 한 1년 반 동안 거의 정체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드러난 거지. 저희들이 생각엔 설마 저희는 움직이는 유기체니까 변했을 거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예. 계속 그냥 잘 뭉개고 외부에 오픈하지 않고 네. 잘 해온 거죠. 네. 아니 이제 IR 문화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이번에도 우리는 뭐 HBM 납품을 합니다. 근데 뭐 결국 지나보면 그 예상을 했었지만은 구닥다리 HBM만 해가지고 마진 한 25% 30% 남기면 애는 애대로 다 쓰고 겨우 25% 30%면 디램 나쁘지 않은 평범한 때 평시에 걷는 그쵸?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쪽은 막 50% 넘게 수익을 갖고 가는 그쵸. 그런 사이에.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좋은 실적과 내년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엇갈리는 전망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10조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마무시한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이거 너무 할인을 많이 쳤다 하는데 할인을 많이 친 기준점이 되었던 마이크론이 이제 드디어 주가가 빠지면서 그렇죠. 마이크론 대비 너무 할인을 많이 쳤다 했는데 얘가 무너지니까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상황이 왔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뭔가 한 번 더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HBM 같은 수요차가 하나 더 나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 더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커스텀 메모리가 지금 우리 그 어떤 AI 서버 쪽에 들어가는 HBM이 있지만 요거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LLW 같은 뭐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커스텀 메모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용으로 들어간다. 애플로 들어간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또 똑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의 개화 시기하고 또 엮여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뭐 지금 뭐 중국은 뭐 부양책을 한다고 하는데 뭐 부양책을 제대로 안 해서 레거시는 완전히 죽었고 좀 대만 쪽에서 나오는 재고 관련된 유통업체들의 얘기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커머디티 재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커머디티 쪽, 그러니까 우리 DDR4, DDR5 같은 커머디티 재고를 사실 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커머디티 쪽 이제 이익이 HBM 이익 넘어선다 막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CXMT 물량 폭탄이 터지기 전 이야기였고, 그래서 사실 올해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쪽을 이제 PC 업체나 스마트폰 업체들 좀 기대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재고를 올 중순쯤에는 좀 재고를 좀 많이
쟁겨놨던 거죠. 네네. 그래서 유통업체들도 그러면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재고 많이 쟁겨놨을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또 네. 공급업체들은 공급 줄인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실제로 맞습니다. 공급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었으니까 그쵸. 확보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세트 단에서 이게 출고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PC하고 스마트폰, AI PC, AI 스마트폰이 그냥 당장 내가 100불 더 내고 살만한 유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밀려 있으니까 메모리 재고가 그대로 이게 악성 재고가 된 거죠.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서 막 할인해서 밀어내면 이게 이제 그러면 재고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단계가 필요한 거고, 이게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재고가 정상화된다. 네. 그리고 늦어도 내년 3분기에 정상화된다. 네. 이게 이제 대다수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년 3분기까지 됐는데도 세트업체들이나 유통업체들의 재고가 정상 수준까지 안 내려온다. 뭐 6주나 5주까지 안 내려온다.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네, 네. 그렇죠. 아, 근데 창신 메모리의 등장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지난번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 보면서 더 놀랐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올 1분기, 2분기만 해도 CXMT에서 나오는 샘플도 없다고 그랬었어요. 네. 이제 업계에서 이렇게 보면 저게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샘플도 안 나온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3분기부터 그냥 물량 폭탄이 무슨 5% 물량이 그냥 훅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월간으로 보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몇 장이었더라. 뭐 몇만 장 안 됐는데 이제 월간 기준으로 뭐 15만 장이고 내년에 30만 장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30만 장 투입해서 반은 버리는 거죠. 네. 반은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아웃풋은 반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게 올해 마켓시어가 한 5%, 내년에 진짜 뭐 10%까지 이야기합니다. 더블로 밀어넣으니까 그쵸. 그냥 웨이퍼 그냥 작살 나더라도 그냥 그쵸. 넣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웨이프 투입 기준으로 보면 CXMT가 내년 기준으로 한 10% 후반대까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는 거는 10% 초반밖에 안 되죠. 네. 반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수율이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아니, 본전 치기만 해도 간단한 분위기 아니야. 이제 중국 정부 돈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가니까 네. 얘들은 원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금 뭐 내 돈이야 막 이러면서 네. 태워버리고 있는 거죠. 정부 돈이니까. 실력만 늘리면 나중에 다 갚아줄 수 맞습니다. 있어. 뭐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CXMT에 최근에 뭐 이제 그거 기술 유출 관련해서 국내 뭐 유명하신 두 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뉴스 봤는데 최모 뭐 부사장하고 오모 사장하고 그분이 제 기자할 때 알던 분들인데 그 국내에서 반도체 쪽으로 이제 풀스태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사람. 네. 네. 그게 마지막 세대 음. 그 두 분. 아 요즘에는 없다고 합니다. 요즘엔 없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네. 모르고 잘라서만 한다고 하죠. 그분들이 다 CXMT 기술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굉장히 그 뛰어난 엔지니어 분들이 사실 그걸 우리가 못 지킨 거예요. 사실은 나이 네. 먹었다고 해서 파워게임에서 밀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 사장 못 되니까는 결국 그쵸. 사표 쓰고 나갔는데 예를 사표 쓰고 나가서 처음에 2년간 놀다가 한 5년 지나서 해외 취업해서 일한다는데 그걸 개인의 자유인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한 분은 한 5년 동안 거절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중국 쪽에서 계속 제안 오는 거. 근데 본인도 사실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국내에서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신 거죠. 아마 연봉 한 5배에서 10배 줄 텐데. 그 정도 줬죠. 몇백억 그쵸?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뭐 창신 매물 같은 데는 너무 싼 거지. 네. 합산 1,000억 줘도 뭐 기술만 갖고 제가 올수 그거를 있다면. 뭐 개인의 애국심에 기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네. 네, 물론 이제 그 옳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면 계속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안 나올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해가지고 후속을 계속 만들었던가. 네. 참 여러분 안타깝죠. 그 안타깝죠. 저도 네. 지금 업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존경하던 분들이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해박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또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 다 경험하신 분들이고. 네. 그분들이 이제 뭐 국정원에 뭐 그런 혐의로 뉴스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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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네네. 그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25년은 좀 여기에 네. 한번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도움이 네. 되고 요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번 주부터 국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뷰를 바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하반기는 계속 그냥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그냥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쪽을 이제 보는 게 낫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국내 소부장주들을 좀 이제 보자. 음. 근데 이제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음. 거기서 딱 철저하게 이제 뭔가 타겟팅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삼성이 어쨌든 이제 지금 인사가 다 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게 인사가 이번처럼 큰 폭으로 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협력사들이 네. 당장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네네. 투자자들이 와도 IR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이제 내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윤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게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네네. 사실 전영현 부회장이 5월에 중간에 바뀌고 나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거의 코멘트한 게 없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삼성 파운드리 접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한진만 사장 됐고 두 사장 체제로 만들었잖아요. CTO를 신설해서 네. 남서구 사장을 이제 내정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나온 게 뭐 2나노, 3나노 선단 공정에 뭔가 힘을 주기보다는 네. 이제 4나노, 7나노 이제 팹을 채우자. 네네. 근데 이제 일단은 가동률 높이면 밸류 체인은 좋아지잖아요. 네네. 소부장 이제 네네. 소재하고 부품. 네. 이제 그런 쪽은 좀 이제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글래스 코어 기판이나 네네네. 이런 쪽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거든요. 실리콘 포토닉스나 글래스 코어 기판 이런 쪽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뭐 그런 회사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신규 투자는 거의 없어요. 지금 특히나 랜드 쪽은 랜드 장비 업체들은 사실 스킵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랜드 쪽 거의 투자가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던 라인들을 전환 투자하는 이제 네. 테크 마이그레이션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 관련된 장비 업체들, 그 인프라 장비 업체들, 네.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관련된 업체들을 뭐 좀 보시면 그래도 투자 좀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주가들이 거의 뭐 3분의 1 토막씩 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요. 네, 거기서 잘 피킹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하고 지금 마벨테크가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A식 쪽이 좀 이쪽이 뜨면서 이제 국내에 또 프록시를 찾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IP 쪽이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관련된 기업들도 거기서 좀 이제 괜찮은 업체들을 한번 보시면 또 뭐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 그 24년도 한 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그 25년도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를 IT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역시나 AI의 이 충격은 사실은 IT만의 충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사회적으로 어마무시한 변화를 준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이걸 주축으로 1년 반을 지금 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경기와 상관없이 끝없이 상승하는 것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다 중심에는 AI가 있었고 과연 25년도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추론 시장에서 하드웨어의 소모량이 줄어들지 여부도 25년도에 굉장히 관심이 되는 상황이고 또 한국은 거기 얼마나 잘 대응을 할 것이며 또 중국의 추격은 얼마나 매서울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한 해가 25년이 될 것 같고 새로운 AI 관련된 그 후공정의 집적이 뭐 글래스코어라든가 이런 글래스키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쉬었던 가동률과 설비 증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심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좋은 정리를 해주신 우리 이영수 ITH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